얘들아 안녕? 비욘드 모의고사를 만드는 중원의 영린이야. 너희들을 위해 오늘 빈칸 추론에 대한 짧은 영상을 소개하려고 해. 사실 빈칸 추론 풀이법은 수없이 많아. 그 이유는 강사들이 자신들만의 풀이법을 만들고 마치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인 것 마냥 차별화를 시도하기 때문인 것 같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자. 빈칸 추론 풀이법이 그토록 다양하고 많다면 진정한 소위 최고의 풀이법은 존재하는 것일까? 나는 아니라고 봐. 이 시점에서 나는 너희들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했으면 해. 너희들은 지금까지 수험생, 즉 빈칸 추론 문제를 푸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지금부터는 빈칸 추론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야. 출제자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 최고의 풀이법에 본질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접근법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오늘 너희들에게 출제자의 문제 출제 노하우를 알려주려고 해. 아마 새로운 시각이 열릴 것이라고 감히 확신한다. 빈칸 추론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빈칸 추론은 크게 보면 대입파악 유형의 일부야. 즉 주제 추론, 제목 추론, 함축 의미 추론 등 필자의 핵심 메시지. 달리 말해서 핵심 주제를 파악하는 유형의 일부지. 그렇다면 주제 추론, 제목 추론 등을 잘 푼다면 빈칸 추론도 잘 풀어야 하는 것이 맞아. 그런데 현실은 등급을 가르는 최고 난도 유형이지. 사실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전체 모의고사 중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기도 하고 결과론적으로 가장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기도 해. 그러나 핵심은 뭐라고? 대입파악 유형의 일부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나는 너희들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말이 좀 길어졌네. 미안. 다시 물어볼게. 빈칸 추론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정답은 두 가지뿐이야. 첫 번째, 빈칸 지문 자체의 구조를 아는가? 두 번째, 빈칸을 만드는 원리를 아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너희들은 빈칸 추론 문제를 잘, 정확히, 남들보다 빨리 풀 수 있는 모든 무기를 갖춘 것이라고 봐. 이후의 영상은 이런 순서로 진행하려고 해. 1. 빈칸 지문 자체의 두 가지 구조. 즉 피라미딩과 비교대조 구조를 이해한다. 2. 빈칸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어디인지 그 원리를 이해한다. 3. 마지막으로 이번 육모 31번부터 34번에 실제로 적용해 본다. 빈칸 추론 지문의 구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이건 사실상 수능 영어의 모든 지문에 해당할 수도 있지. 그 두 개의 구조는 피라미딩 구조와 비교대조 구조야. 하나씩 설명해 볼게. 첫 번째는 피라미딩 구조야.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를 상상해봐.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층층이 쌓인 삼각형의 구조물이 생각날 거야. 피라미딩 구조도 마찬가지야. 논증을 하기 위해 논거를 층층이 쌓아서 논증 밀도를 높이는 구조지. 정의를 내리자면 필자가 하나의 핵심 메시지, 즉 핵심 주제를 향해 논거를 층층이 쌓아 올리는 글의 구조. 여기서 잠깐. 나는 지금 주제가 아니라 핵심 주제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 사실 수능 영어 지문의 여러 문장은 하나의 핵심 메시지를 표현 밀도만 다르게 바꿔서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다시 말해 하나의 주제가 여러 번 다른 표현으로 등장한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핵심 메시지, 즉 핵심 주제를 제외한 주제와 관련된 표현들은 모두 논거로 다룰 거야. 피라미딩 구조는 핵심 메시지와 논거의 배치 순서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소위 연역법과 귀납법에 따른 배치야. 연역법은 앞쪽에 핵심 메시지를 먼저 제시하고 이후 문장들이 논거를 구성해서 핵심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것이고, 귀납법은 논거들을 먼저 나열하며 쌓아가다가 뒤쪽의 핵심 메시지에 도달하는 것이지.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 그냥 듣고 잊어버려도 무방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 일부 강사들은 빈칸의 위치를 앞, 중간, 뒤로 나누어 각각 다른 풀이법을 시도하던데. 고백하건대. 사실 나도 강사를 할 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기도 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거시기해. 사실 지문 그 자체를 쓴 사람은 영어권에 권위 있는 학자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이 한국의 수능 영어를 의식해서 글을 썼을까?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들이 글을 쓰면서 가장 임팩트 있는 표현을 마치 공식에 맞춘 듯 글을 썼을까? 절대 아니지. 지금 나의 생각을 말하자면 소위 강사들이 말하는 빈칸 추론 필살기는 컴퓨터 공학이나 통계학에서 말하는 과적합, 즉 오버피팅에 가까워. 몇 개의 지문에 우연히 맞아떨어지는 패턴을 규칙이라고 착각하여 일반화해버리면 정작 실전에 새로운 지문에는 안 맞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 꼭 명심했으면 해. 일단 피라미딩 구조를 정리해보자. 피라미딩 구조는 논거를 층층이 쌓아가는 수직적 구조다라고 이해하면 충분해. 이제 빈칸 추론 지문의 두 번째 구조인 비교대조 구조를 살펴보자. 정의를 내리자면 비교대조 구조는 필자의 목적이 어떤 핵심 메시지를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대상 A와 B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대칭적으로 설명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사실상 공통점은 설령 있다 하더라도 절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차이점만 중요해. 이 구조에는 하나로 수렴하는 핵심 메시지, 즉 핵심 주제가 따로 없는 것이 특징이야.
도식화해보면 A의 특징인 A-1, A-A-3이 B의 특징인 B-1, B-B-3과 좌우 대칭을 이루는 구조이거나 혹은 A의 특징 A-1과 B의 특징 B-1이 대칭을 이루고 이어 A-2와 A-3과 B-3이 나열식으로 병렬 패치되는 구조가 있어. 즉 전체와 전체를 비교대조하느냐 부분과 부분을 비교대조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비교대조 구조는 내가 아주 좋아하는 구조인데 은근히 고난도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러나 피라미딩 구조에 비해 빈도수는 훨씬 적은 편이야. 이 구조는 앞서 말했듯이 핵심 주제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 사실 빈칸 추론 아니면 40번 요약문으로 출제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어. 중요한 사실 하나. 비교 대조 구조의 각각의 항은 정확히 대립 구조를 가져. 즉 어중간한 비교는 하지 않고 A의 특징 하나에는 반드시 B에 대응하는 특징 하나가 정확히 짝을 이루면서 맞서는 구조야. 이해했니? 정리하면 비교 대조는 왼쪽 방과 오른쪽 방에 각각 A와 B를 집어넣고 그 특징을 1대1로 비교하는 수평 구조야. 이제 피라미딩 구조와 비교대조 구조를 이해하겠니? 한 단어로 요약하면 피라미딩은 수직 구조, 비교대조는 수평 구조. 오케이? 이제 두 개의 구조, 즉 피라미딩과 비교대조 구조에서 빈칸이 만들어지는 자리에 대해 알아보자. 이 영상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거야. 먼저 피라미딩 구조에서 빈칸이 만들어지는 자리를 알아보자. 피라미딩 구조에서 빈칸이 만들어지는 자리는 핵심 메시지와의 관계로 정해져. 뭐라고? 핵심 메시지와의 관계라고? 무슨 말인지 헷갈리지? 당연히 핵심 메시지에 빈칸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핵심 메시지와의 관계라니. 결론부터 말할게. 피라미딩 구조에서 빈칸이 만들어지는 자리는 네 가지가 있어. 핵심 메시지 그 자체, 핵심 메시지의 반복, 핵심 메시지와 반대되는 지점, 마지막으로 인과관계에서 원인이나 결과 차리. 이 중에서 마지막에 언급한 인과관계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피라미딩 구조에서는 거의 안 나와. 그런데 내 기억으로는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코로나 시기에 치른 수능에서 피아제 아저씨의 실험 관련 글에서 한 번 나왔어. 그 이후로는 수능에서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 나온 적이 거의 없는 경우까지 넣어 피라미딩 구조에서 빈칸이 만들어지는 네 가지 경우를 언급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 바로 이 네 개의 자리는 평가원의 빈칸 추론 출제 지침에 정확히 언급된 내용이기 때문이야. 너희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니? 아마 몰랐을 듯. 왜냐면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이나 소위 잘 나간다는 강사들도 모르더라고. 하나씩 설명해 볼게. 첫 번째로 핵심 메시지 그 자체. 뭐 이건 너희들도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라 별다른 설명은 필요 없을 거야. 앞서 지문 구조를 설명하면서 내가 핵심 메시지, 즉 핵심 주제와 그냥 주제, 즉 논거를 구분해서 설명했던 것을 기억해봐. 누구라도 주제 비스무리한 문장들이 반복된다면 논증 밀도가 가장 높은 문장에서 빈칸을 만들겠지. 그 논증 밀도가 가장 높은 문장이 핵심 메시지가 되는 거고. 당연한 거니 이 정도로 넘어가고. 두 번째로 핵심 메시지의 반복. 이건 사실 이 바닥에서 영어 모의고사 출제를 오래 한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미묘한 거야. 앞서 논증 밀도를 언급했지만 어떤 문장은 논증 밀도 측면에서 거의 대등한 문장들이 있어. 단순 패러프레이징에 가깝다고 해야 할까? 어떤 경우는 문장의 구조까지 동일하기도 해. 여기서 잠깐. 혹시 통사구조라고 들어봤니? 두 문장이 어휘만 다르고 구성 성분의 범주와 위계가 동일하다면 같은 통사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있어. 이 경우에 만약 그 문장들이 핵심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 두 문장은 핵심 메시지를 반복하는 거야. 이해했니? 이해 못해도 돼. 다행히 이번 육모 모의고사의 두 개의 지문에서 정확히 통사구조가 반복되는 것을 나는 찾았어.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육모 빈칸 추론 문제에 우리가 배운 것을 적용할 때 다시 설명해 줄게. 세 번째로 핵심 메시지와 반대되는 지점. 이것도 낯설지는 않을 거야. 핵심 메시지를 알았는데 그 핵심 메시지가 부정문이나 부정적 의미가 있는 문장에 다시 나올 때는 당연히 반대로 들어가야겠지. 이건 뭐 일반 강사들도 많이 다루더라. 육모 빈칸 추론 문제에도 있으니 이것도 적용할 때 설명해 줄게. 네 번째로 인과관계에서 원인이나 결과 차리. 이건 앞서 말했듯이 피라미딩 구조에서는 거의 안 나와. 그러나 비교대조 구조에서는 무조건이지. 이 부분은 비교대조 구조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 자, 이렇게 피라미딩 구조에서는 네 가지 위치에 빈칸이 나올 수 있고 이건 핵심 메시지와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그런데 말이 너무 복잡해서 어려우면 핵심 메시지 그 자체, 핵심 메시지의 반복, 핵심 메시지와 반대되는 지점, 인과관계에서 원인이나 결과 차리. 이 네 가지만 명심하도록 해. 이제 비교대조 구조에서 빈칸이 만들어지는 자리를 알아보자. 지금까지 영상을 잘 따라왔다면 대충 눈치를 챘을 것 같네. 이전 영상에서 비교대조 구조의 특징이 뭐라고 했지? 생각나니? 그렇지. 비교대조 구조는 하나로 수렴하는 핵심 메시지가 없고 수평 구조로 각각의 항목을 서로 대립시킨다고 했어. 그런데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면 핵심 메시지가 없어도
A의 특징으로 나열되는 항목들은 그 안에서 논증 구조를 가지고 B의 특징으로 나열되는 항목들도 그 안에서 논증 구조를 가져. 뭐 그렇다는 정도만 알아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교대조 구조에서 빈칸이 만들어지는 위치는 A 또는 B 어느 한쪽에 대한 내부 설명 부분이야. 말이 어렵나? 도식화해보자. 비교대조 구조는 전체와 전체를 비교하는 경우와 부분과 부분을 비교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어느 쪽이든 정확히 하나의 항목은 다른 항목과 대립 구조를 이룬다고 했어. 따라서 만약 A의 어느 항목에 대해 빈칸이 만들어져 있다면 대응되는 B의 항목을 찾아 정확히 반대 내용을 넣어주면 돼. 마찬가지로 B의 어느 항목에 대해 빈칸이 만들어져 있다면 대응되는 A의 항목을 찾아 정확히 반대 내용을 넣어주면 되고. 너무 쉽지? 그런데 내가 빈칸이 만들어지는 네 가지 자리를 설명하면서 네 번째, 즉 인과관계에서 원인이나 결과 자리에 빈칸이 만들어진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그리고 이 네 번째 자리는 비교대조 구조에서 나온다고 한 것도 A와 B의 각 항목은 정확히 대립되는 항목을 상대방의 위치에서 가지기 때문에 한쪽이 원인이면 다른 쪽은 논리 구조상 결과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지? 자, 이렇게 해서 피라미딩 구조와 비교대조 구조에서 빈칸이 만들어지는 자리에 대한 설명을 다 했어. 이제는 육모 31번부터 34번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적용해보자. 육모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과연 빈칸 추론 문제들은 얼마만큼 어려웠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으로 빈칸 추론 문제들을 얼마나 잘 풀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자. 먼저 너희들이 실제로 육모를 풀었고 해석지를 보면서 오답 정리를 했으며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들의 풀이를 들었다는 것을 전제로 할게. 즉 적어도 지문을 해석할 줄 알거나 지문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거야. 이 영상이 친절하게 한 문장 한 문장 해석까지 해주면서 이해를 시키는 목적은 아니라는 건 알지? 자, 31번으로 들어가 보자. 첫 번째 문장에서 보존과 보전이 나오네? 그럼 뭐다? 응, 맞아. 이 지문은 비교대조 구조를 갖춘 지문이야. 크크. 근데 얘들아 너희들은 보존과 보전이 어떻게 다른지 아니? 응, 나는 몰라. 그리고 몰라도 돼. 우리는 비교대조 구조를 갖춘 지문이라는 것과 개념 A와 개념 B가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면 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론 수업에서는 A와 B라는 구분을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P와 C라는 구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두 번째 문장은 정확히 P와 C의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 앞의 영상에서 비교대조문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구조라고 하면서 공통점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차이점만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따라서 두 번째 문장은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렇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은 보전, 즉 C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다섯 번째 문장부터는 보존, 즉 P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 보이지? 그렇다면 이 31번이 비교대조 구조는 전체 대 전체를 비교하는 구조라는 거 알 수 있어. 다시 세 번째 문장을 보면 C의 첫 번째 특성이 나온다. 바로 보건적 측면의 강조라는 거야. 예시로는 악기, 공룡, 생태계가 나오고 네 번째 문장을 보면 C는 변화를 인정하지만 빈칸한 상태를 연장하려고 그것을 관리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여기서 우리는 C가 빈칸한 상태를 연장하려 한다는 것이 두 번째 특성이면서 빈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자, 이제 P로 가보자. 다섯 번째 문장은 P의 첫 번째 특성으로 자신을 보호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나와. 여섯 번째 문장에서는 P가 C를 비판한다고 하면서 P는 최소 개입을 원하는데 C는 산출량 등의 추가적인 우선순위를 둔다는 내용이야. 여기서 우리는 C의 특성을 하나 더 알 수 있어. 즉 C는 산출량 등의 추가적인 우선순위를 두는구나. 마지막 일곱 번째 문장에서 P는 악기를 발견된 그대로의 손상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하네. 이 마지막 문장에 결정적인 힌트가 있네. 손상된 상태. C의 특성이었던 빈칸한 상태와 정반대가 P의 특성인 손상된 상태. 빈칸에 어떤 어휘가 들어가야 할지는 충분히 감을 잡았어. 손상된의 반대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선지에서 보면 1번 바람직하니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강력한 오답 역할을 하는 것이 4번 자연스러운인데 지문에서 P와 C의 공통 예시가 악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4번은 좀 어색하지. 알겠지?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이 지문을 간략히 분석해보자. C의 특성으로 나온 것은 첫 번째로 보건적 측면, 즉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것, 두 번째로 바람직한 상태의 연장을 위한 관리, 세 번째로 추가적인 우선순위. P의 특성으로 나온 것은 첫 번째로 보호자, 두 번째로 최소 개입, 세 번째로 손상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 선호. 이렇게 보면 C와 P의 특성이 순서가 조금 안 맞아도 1대1 매치가 되는 것 알겠니? 그리고 P와 C는 자신들의 특성들을 통해 논증 밀도를 높인다는 것도 알겠니? 뭐 이 정도로 하면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것 같고 조금 독해도 되고 논리적 판단도 빠른 학생이라면 P의 손상된 상태만 가지고도 C의 빈칸한 상태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듯해. 오케이 31번은 설명 완료. 이제 32번이다. 바로 첫 번째 문장으로 가보면 중요한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
두 번째 문장에서는 비언어적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화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해. 여기까지 읽으면 혹시 이 지문이 말로 표현하는 것, 즉 언어와 비언어 관계의 비교대조 구문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 다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비언어적 행동과 관련된 내용이야. 따라서 이 지문의 구조는 피라미드인 구조다. 세 번째 문장에서는 비언어적 행동은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효과적인 청자는 확인을 한다고 해. 네 번째 문장은 세 번째 문장에 대한 예시. 다섯 번째 문장에서는 비언어적 행동을 귀담아 들어야, 즉 잘 관찰해야 한다는 내용. 여섯 번째 문장에서는 프로이드가 등장하면서 눈과 귀가 있는 사람은 어떤 인간도 비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일곱 번째 문장까지 이어지는데 일곱 번째 문장에서는 말을 안 해도 몸짓을 통해 뭔가를 누설하게 된다는 내용이네. 마지막 여덟 번째 문장에 빈칸이 있어.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프로이드까지 인용하면서 필자가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뭐야? 그렇지.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뭔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하는 것이 있어. 마지막 문장의 빈칸 자리는 difficult, 즉 어려운이라는 부정적 의미의 단어가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피라미딩 구조에서 빈칸 자리가 만들어지는 원리의 몇 번째 원리에 해당하겠니? 맞아. 세 번째 원리인 핵심 메시지와 반대되는 자리에 빈칸이 만들어진 것이야. 이 지문의 핵심 메시지, 즉 핵심 주제가 뭐라고? 비언어적 행동이 화자의 의도를 나타낼 수 있다. 그렇다면 반대는? 선지, 이번에 그들이 의미하고 느끼는 것을 숨기다가 되는 거야. 선지를 넣어 마지막 문장을 해석해보면 대면 집단 토론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의미하고 느끼는 것을 숨기는 것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이해가 되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문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빈칸에는? 그렇지. 뭐 이런 형태가 들어가겠지. 그런데 32번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런 형태가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이제 33번이다. 33번도 몇 문장 읽어보면 알겠지만 피라미드인 구조야. 먼저 첫 번째 문장에서 지각이 대상을 적극적으로 분별하지 않을 때도 상상력은 계속 기능한다고 하면서 그 예로 감정 등을 언급하고 있어. 33번 지문 전체를 통해 반복될 세 개의 핵심 키워드가 제시되고 있는데 바로 상상력, 지각, 감정이야. 물론 예시로 든 것은 감정, 질병, 수면이지만 그중 감정과만 연결시켜서 글을 전개하고 있어. 사실 뭐 이건 결과론적인 이야기긴 해. 앞서 말했듯이 너희들이 지문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로 설명하는 것이니 이해해주기 바란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감정은 세상을 왜곡된 방식으로 바라보도록 이끈다고 해.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이 글 전체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상상력이라는 단어가 나온 이후 어떤 문장에도 상상력은 등장하지 않아. 그렇다면 우리는 상상력이 왜곡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으로 치환된 것임을 이해해야 해. 결국 두 번째 문장은 감정이 상상력을 이끄는구나라고 이해해야 하는 거지. 알겠니? 세 번째 문장은 겁쟁이의 예가 나온 것인데 겁쟁이의 지각적 성향은 두려움을 경험하는 자신의 성향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 즉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지각에 영향을 준 것이지. 네 번째 문장도 예시인데 사랑에 빠진 사람의 기대는 욕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네. 여기서 잠깐만.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은 우리가 앞서 배운 통사구조야. 이해가 되니? 그렇다면 1대1로 매치를 시켜보자. 겁쟁이의 지각적 성향은 사랑에 빠진 사람의 기대와 연결이 되고 겁쟁이의 두려움을 경험하는 성향은 사랑에 빠진 사람의 욕망이 되지. 앞서 세 번째 문장에서 결국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지각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했으니 결국 그렇다면 사랑에 빠진 사람의 기대는 지각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욕망은 감정이 되는 거야.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해가 되니? 하나 더. 피라미딩 구조에서 빈칸이 만들어지는 두 번째 원리인 핵심 메시지의 반복을 설명하면서 통사구조가 반복되면 둘 중 하나의 빈칸이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빈칸이 없으니 패스. 다섯 번째 문장에서는 지각되는 대상과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것 사이의 약간의 유사성도 지각된 대상을 바로 그것으로 오인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여섯 번째 문장은 다시 겁쟁이와 사랑에 빠진 사람을 예로 들어 어떻게 오인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네. 다섯 번째 문장과 여섯 번째 문장은 결국 유사성이라는 인식이 상상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즉 작은 유사성을 인식한 것이 세상을 왜곡된 방식으로 보도록 이끄는 거지.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일곱 번째 문장에 빈칸이 있어.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빈칸하다. 지금까지 쌓아온 논거들만 보면 감정의 영향을 받으면 지각이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세상을 왜곡되게 보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지 뭐. 일단 넘어간다. 여덟 번째 문장은 감각 중추기관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기능하는데 감정은 대상을 부정확하게 분별하도록 한대. 아홉 번째 문장이 정말 중요해. 왜냐고? 너희들이 한번 설명해봐. 응. 바로 그거야. 통사구조. 빈칸 추론이 있는 일곱 번째 문장과 아홉 번째 문장은 정확하게 통사구조야. 다시 일곱 번째 문장을 보자. 감정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수록 빈칸한다.
9번째 문장은 감정적 투자가 많을수록 지각은 더 편향된다. 그렇다면 빈칸에 뭐가 들어가겠니? 지각이 더 편향된다가 들어가면 되겠지? 선지를 하나하나 해석해가면서 정답을 찾아야 하는데 정답은 2번. 그것, 즉 욕망의 대상이 나타나는데 더 적은 유사성이 필요하다가 되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33번은 피라미딩 구조에서 빈칸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관련해서 두 번째 원리인 핵심 메시지의 반복 혹은 통사 구조에서 둘 중 하나를 적용하면 풀리는 문제다. 다만 약간 우려가 되는 건 더 편향된다와 더 적은 유사성이 요구된다가 결국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아는가 하는 점인데 이건 언어적 능력의 문제라 참 거시기하다. 예를 들어 흰말 엉덩이와 백마 궁뎅이는 같은 말인데 크크. 너무 길고 장황하게 설명한 느낌이 없지 않다. 팍 줄여서 말하면 7번째 문장과 9번째 문장은 통사 구조니 정확하게 같은 내용을 넣으면 해결된다. 얘들아 힘을 내자. 이제 마지막 34번이다. 이 문항은 이번 육모에서 가장 높은 오답률을 기록한 최고 난도 문제였어. 사실 나도 한 번에 정답을 찾지 못하고서는 지문을 다시 읽고 나서야 정답을 찾았어. 왜 그토록 어려웠는지 한 문장 한 문장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이 지문도 피라미딩 구조야. 이제는 척 보면 알 수 있겠지? 첫 번째 문장을 보자. 미술 가치의 의존적이고 가변적인 속성은 오늘날 미술 수집가의 마음속에 가장 우선시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이 첫 문장이 지니는 함축적 의미는 상당히 큰 것 같아. 미술 가치가 의존적이고 가변적이라는 것을 미술 수집가가 잘 알고 있다는 거야. 두 번째 문장은 작품을 소장하는 것이 미술사의 한 부분을 소장하는 것이거나 아무것도 소장하지 않는 것이라는 내용이야. 즉 첫 번째 문장의 의존적이고 가변적인 미술 가치의 속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문장이 중요한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집가가 수표의 서명, 즉 작품을 구매한다면 그 수집가는 그 작품이 미래에도 중요한 지점에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을 단언한다는 내용이야. 미술 가치가 의존적이고 가변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집가가 작품을 구매한다면 뭔가 확신이 있다는 거지. 이해했니? 네 번째 문장은 그러나 역사는 어느 것에나 열려있고 선택된 미술 작품의 가치는 현재 합의에 의한 확인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이 네 번째 문장 때문에 나는 정답을 한 번만에 찾지 못했던 것 같아. 역접의 접속사 however를 보고 흐름이 전환되는구나라고 착각을 한 거지. 너희들 생각은 어때? 흐름이 전환되었니? 네 번째 문장의 내용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과는 다른 흐름이니? 아니지. 같은 흐름이야. 계속해서 미술 가치의 의존적이고 가변적 속성이 이어져. 그럼 네 번째 문장의 역접의 접속사가 하는 역할은 뭘까? 역접의 접속사 however는 전체 글의 흐름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부분으로서의 세 번째 문장과만 역접을 이루고 있어. 이런 글의 구조가 가끔씩 나오더라. 즉 전체 글의 흐름은 유지가 되면서 부분적인 내용만 전환하는 흐름.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세 번째 문장까지의 내용인 미술 가치의 의존적이고 가변적인 속성 속에서도 수집가는 확신을 가지고 작품을 구매하는데 네 번째 문장은 세 번째 문장의 내용과만 역접을 이뤄. 수집가의 확신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지. 다섯 번째 문장은 합의라는 단어로 네 번째 문장과 연결되면서 이러한 합의가 태체될 것이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어. 즉 앞서 말한 미술 가치의 의존적이고 가변적인 속성을 또 언급하는 거지. 여섯 번째 문장에서는 결국 하나의 그림, 즉 작품에 헌신하는 것은 수집가 자신의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자, 지금까지 글의 흐름이 바뀐 것이 있니? 계속 같은 말의 반복이야.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명제, 즉 미술 가치가 의존적이고 가변적임에도 수집가는 믿음을 갖고 수집한다는 명제는 한 번도 깨지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문장이고 이 문장에 빈칸이 있어. 수집가는 빈칸이라는 확신을 확언한다는 거지.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는 피라미딩 구조의 첫 번째 빈칸 원리인 핵심 메시지 그 자체로 풀던지 아니면 두 번째 빈칸 원리인 핵심 메시지의 반복. 특히 두 번째 방법으로 풀 거면 세 번째 문장과 7번째 문장이 정확히 통사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적용해봐. 도식화하면 이런 모습이지. 어떠니? 선지를 보면 1번에서 그는 미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 선지와 세 번째 문장의 내용인 중요한 지점으로서 그 작품이 미래에도 존재는 흰말 엉덩이 백마 궁뎅이 관계라는 거. 이해되니? 약 25분에 걸쳐서 빈칸 추론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출제자의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어. 1. 빈칸 지문 자체의 두 가지 구조. 피라미딩 구조가 비교 대조 구조라는 두 가지 구조밖에 없다는 것. 기억나지? 2. 빈칸이 만들어지는 자리의 원리. 첫 번째가 핵심 메시지 그 자체. 두 번째는 핵심 메시지의 반복. 세 번째는 핵심 메시지와 반대자리. 네 번째가 인과관계에서 원인과 결과. 이 중에서 앞에 세 가지는 피라미딩 구조에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비교 대조 구조에서 나온다고 했다. 3. 육모에 실제로 적용. 육모에 실제로 적용해 본 것은 사실 좀 아쉬움이 남네.
내가 실제로 현장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다면 내 논리에 대한 너희들의 반응을 보면서 원고 내용을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었을 건데 나는 현재 모의고사만 만들고 있어. 그러다 보니 전달하려는 핵심은 분명한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이해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꼭 열심히 듣고 댓글이나 질문으로 피드백을 해주면 다음에 모의고사를 만들거나 영상을 만들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7월도 끝나가고 있어. 무더운 여름에 컨디션 조절 잘하고 목표, 너희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 대학을 가기 위한 목표를 잊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길 진심으로 바란다.